서울 강남 중심가 매끈한 유리 건물에 들어선 대형 은행의 오전 공기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겨울바람이 들이쳤고 정장을 빼입은 남녀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갔다. 창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직원들은 눈빛과 손끝에 긴장을 담은 채 키보드 소리를 연주하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런 분위기 속 은행 로비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묵묵히 걸레를 짜는 한 노인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회색 계통의 청소 유니폼, 낡은 고무장갑, 무릎 보호대가 달린 작업 바지. 얼굴 대부분은 모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굽은 허리와 까칠한 손등이 그녀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노인은 새벽부터 은행 로비를 쓸고 닦았다. 손에 쥔 걸레와 솔은 익숙했고 무릎 꿇고 움직이는 자세에는 단 한 점의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오직 행동으로만 공간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움직임이 곧 이지은 대리의 날선 목소리에 가로막혔다. 이모님, 지금 이 시간에 여길 닦으시면 어떡해요? 고객들 바쁜데 냄새도 나고 미끄럽잖아요. 이지혜는 팔짱을 낀 채 바닥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짧은 치마를 입은 그녀는 로비에서 상담 중이던 고개를 살짝 돌렸다가 마주친 손님의 표정을 의식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김보람 사원은 그 곁에서 조심스레 말을 덧붙였다. 이모님, 죄송한데요. 뒤쪽 화장실 먼저 청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긴 손님들 너무 많아서요.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걸레를 한 번 더 쥐어짜고 다시 바닥을 문질렀다. 그 동작은 느리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듯한 기색이 비쳤다. 잠시 후 로비 안에 울리던 멜로디가 멈추고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고급 양복에 어깨를 단단히 편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다. 그가 등장하자마자 팀장과 과장이 일제히 일어섰다. 박영태 고객님 오셨습니다. 회의실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은행 내 최상위 등급 VIP였다. 각 지점의 법인 계좌를 가지고 있고 매달 고액 자산 이동이 있는 중요한 손님. 은행장도 일정이 맞으면 직접 배웅한다는 인물이었다. 이지혜는 밝은 미소를 입에 걸고 재빨리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박영태 고객님, 오늘 신상품 소개 준비돼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외환 옵션도 정리해 놨고요. 박영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로비를 지나쳤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로비 바닥에서 청소 중이던 할머니 쪽으로 스치듯 멈췄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고 로비 안에 긴장된 공기만이 남았다. 이지혜는 고개를 돌려 다시 노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진짜 저분 지나가시는데 청소 이모님이 바닥에 앉아 있는 거 보기 민망하지 않아요? 팀장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보고서를 들여다봤다. 김보람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휴게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이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삐걱이는 무릎을 붙잡고 천천히 일어나선 양동이를 들고 로비 한쪽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익숙한 듯 조용히 자기 자리를 옮겼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김보람의 표정에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스쳤다. 그 등엔 고단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왠지 모를 품위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노인은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VIP 응대실. 차분하게 정리된 원목 회의 테이블 위로 따뜻한 허브티 향이 퍼지고 있었다.
실내 조명은 부드럽게 조도를 낮춘 상태였고 방음 처리된 유리병 너머 로비의 소라는 닿지 않았다. 박영태는 회색 롱코트를 의자에 걸어놓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매끈하게 정돈된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정면에 앉은 박 팀장은 침을 한 번 삼켰다. 영태가 은행을 방문하면 실적의 흐름도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박영태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그 시선은 무심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묵직한 기류가 공기를 눌렀다. 팀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번에 추천드릴 상품은 외환 옵션 결합형으로 환율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도 고객님 전용 상품으로 분류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영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시선은 서류철에 머물러 있었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팀장은 애써 웃으며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화면에 띄운 그래프와 상품 개요를 설명하던 중 유리문 밖으로 이지은이 슬쩍 고개를 내밀었다. 팀장은 눈짓으로 그녀를 부르자 이지은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이지은입니다. 고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 해외 상품권 상담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특약 조건 추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태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시선을 멈췄다. 이지은은 그 눈빛에 익숙한 환대를 기대했지만 그의 표정은 무표정한 듯 어딘가 낯설게 굳어 있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예, 기억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어색하게 굳었다. 그녀는 빠르게 태블릿을 꺼내어 관련 자료를 띄웠다. 바깥에서 김보람이 복사를 마치고 돌아오다 유리벽 안의 상황을 흘끗 보았다. 그녀는 방 안에 있는 인물들의 표정을 찬찬히 훑으며 로비를 지나 팀장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이상한 의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조금 전 그 VIP 손님, 이상하게 청소 이모님을 오래 쳐다봤던 것 같았다. 그 눈빛은 단순히 시선이 스친 게 아니었다. 무언가를 떠올리듯 정지된 듯한 그 순간이 선명했다. 김보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이지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VIP 고객님, 전에 어디서 일하셨는지 알아요? 이지은은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답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아까 청소 이모님 보면서 좀 오래 멈춰서 계시길래. 그 말을 들은 이지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러곤 비웃듯 말했다. 설마 연고지라도 있다는 거야? 그런 분이 여길 청소하러 오진 않겠지. 김보람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은행 내 상시 평가 모니터링을 점검하러 본부에서 파견 직원이 방문했다. 이른 시간부터 사무실 분위기는 팽팽하게 긴장되기 시작했다. 회의실에 들어간 본부 감사실 소속 김 과장은 아무런 인사도 없이 해당 지점의 근무 태도 일지를 하나씩 확인했다. 각자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직원들은 목덜미에 땀이 맺혔다. 그리고 끝으로 팀장에게 물었다. 최근 고객 불만이나 응대 이슈는 없었습니까? 박 팀장은 곧장 고개를 저었다. 없었습니다. 큰 이슈는 없었고 내부 청결이나 응대도 문제 없습니다. 김 과장은 조용히 메모장을 덮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도 무표정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혹시 고객 응대 중 어르신이나
청소 인력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요즘은 내부 불만이 외부로 나가기도 하니까요. 그 말은 바람처럼 흘러갔지만 박 팀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리고 며칠 뒤 은행 내에 익명의 민원 메일 한 통이 접수된다. 내용은 단 2줄이었다. 청소 미화 담당자에 대한 직원들의 차별적 태도와 무례한 언행을 목격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익명, 발신자는 없었다. 단지 내부 직원이라는 서명 하나만이 말미에 달린 이메일이 본부 인사부와 감사팀, 공용 메일함에 동시에 도착했다. 청소 미화 담당자에 대한 직원들의 차별적 태도와 무례한 언행을 목격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메일은 단 2문장이었지만 파장은 컸다. 보낸 시간은 토요일 저녁 10시 12분. 업무 외 시간, 사무실이 모두 텅 빈 시간이었다. 누구도 보낼 이유가 없는 시점에 올라온 정제된 문장에 담당 팀장은 물론 지점장까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전 직원에게 발송된 내부 공지에는 미화 업무, 종사자에 대한 존중 및 상호 배려, 교육 강화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익명 메일의 존재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감지할 수 있었다.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고 누군가 그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지점장 한대식은 VIP 응대실에서 팀장과 이지은을 불렀다. 그의 손에는 프린트된 공지와 함께 내부 민원 대응 지침이 들려 있었다. 내부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만 전하겠다. 누가 쓴지는 나도 모르지만 본부 쪽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팀장은 말을 아꼈고 이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민원이요. 설마 저희가 미화 이모님께 뭐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고객 응대 중이라 당연히 안내 차원에서 요청드린 건데요. 지점장은 그녀의 말을 막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한 문장을 덧붙였다. 본부는 다르게 받아들인 모양이다. 우리 쪽 직원이 한 말이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 말은 곧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외부로 흘렸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김보람은 그날 점심 혼자 구내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마주 앉던 동료들은 다들 회의에 들어갔다며 자리를 비웠다. 수저를 움직이던 손이 멈췄다. 그날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바닥을 닦고 있던 청소 이모님의 굽은 뒷모습. 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눈을 흘기던 선배. 그리고 지나가던 VIP 고객의 정지된 시선. 김보람은 머리를 흔들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시선은 분명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사람의 눈빛. 그리고 한치의 말도 없이 지나친 침묵.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로 향했다. 청소 이모님은 늘 그 시간쯤이면 뒤쪽 복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천천히 문을 열었고 안쪽에서 수도꼭지 틀리는 소리가 들렸다. 보람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모님, 죄송해요. 그날 선배가 좀 예민하게 말씀드렸죠. 그런 뜻은 아니셨어요. 이모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걸레를 짜고 다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다. 보람은 순간 자신이 무례했음을 깨달았다. 심지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덮으려 했다는 것이 더 부끄러웠다. 그날 저녁 보람은 사무실이 조용해진 뒤 자리를 정리하다 말고 노트북을 열었다. 업무 시스템에 내 메일함이 열렸고 공지 아래 익명의 메일에 대한 루머가 적힌 게시글 하나가 사내 메신저에 떠 있었다. 발신자는 숨겨져 있었지만 몇몇 키워드는 분명했다.
VIP 고객, 청소 인력, 직원 간 불쾌한 언행. 보람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 천천히 커서를 움직였다. 메일함을 닫으려는 찰나 다른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청소 이모님의 사번과 이름이 기록된 근무일지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충희. 생년은 1952년. 입사는 1년 전. 특이사항 없음. 연락처도 주소도 비상연락망도 공란이었다. 보람은 문득 누군가가 그녀에 대해 일부러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녀의 존재가 너무도 조용했기에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 같은 시각 박영태는 자택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여성과 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다. 그날 은행 로비에서 마주친 노인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아무 말 없었지만 단번에 알아봤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피는 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관계가 드러날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는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은행 지하 1층 관리실 한쪽에 마련된 청소 직원 대기실. 허름한 사물함 몇 개와 오래된 전기 주전자가 전부인 이 공간은 직원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그날 김보람은 조용히 그 문 앞에서 몇 초간 망설였다. 문을 열자마자 스며드는 락스 냄새. 이춘희가 커피 믹스를 젓고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아래 그녀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말이 없었고 낡은 유니폼 소매를 정리하는 손짓에는 익숙한 단정함이 배어 있었다. 보람은 가만히 앉았다. 잠시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이모님, 예전에 뭐 하셨어요? 질문은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마음엔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그저 무례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이춘희는 젓던 손을 멈췄다. 그러다 이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게 했어요. 오래전엔 분식집도 했고 한때는 남대문 시장에서도 살았죠. 그 말 한 줄이 보람의 마음에 묘한 무게를 남겼다.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 그 고요한 눈빛 아래에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을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모르는 것과 같지는 않았다. 그날 오후 박영태는 은행의 개인 금고실을 찾았다. 지점장은 직접 금고 앞까지 안내했지만 박영태는 단호히 혼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낡은 가죽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꺼내어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도장 하나와 사진 2장, 그리고 봉투에 든 미개봉 편지 한 통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칠흑 같은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다. 그 여인은 지금의 이춘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한편 지점장실에서는 팀장과 이지은이 함께 앉아 있었다. 지점장은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이게 본부에서 받은 CCTV 캡처다. 청소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던 장면, 그리고 박영태 고객이 그 옆을 지나며 머문 장면까지, 그리고 이어진 내부 민원. 이지은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팀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때는 몰랐다. 그분이 그렇게 눈에 띌 줄은. 지점장은 말을 자르듯 덧붙였다. 문제는 몰랐다는 게 아니야.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지혜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우리 업무 중이었어요. 고객들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불쾌한 상황은 만들 수 없었어요.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 불쾌함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야. 같은 시각 은행장 이재우는 본부 회의실에서 감사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한 장의 보고서를 넘기며 한 문장을 중얼거렸다. VIP 고객과 청소 담당자 사이의 접점. 우연일 수도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정황. 그리고 익명의 메일. 그는 조용히 안경을 벗었다. 사람은 지위를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법이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마도 그 관계일지도 몰라. 그날 저녁 은행 본부 시스템에는 직원별 고객 응대 태도 재교육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가 올라왔다. 모든 직원이 확인을 강제당하는 공지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춘희의 근무 기록에는 다음 주부터 3일간의 휴무가 배정되었다. 그녀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당분간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 휴무는 또 다른 움직임을 불러온다. 사라진 사람은 더 큰 존재감을 남긴다. 특히 이름조차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날 아침 은행 로비는 이상하리만치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유리문은 말끔히 닦여 햇빛을 투명하게 반사했다. 그런데도 무언가 허전했다. 직원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김보람은 출근하자마자 시선을 휙 돌렸다. 하지만 익숙한 자리에 이춘희는 보이지 않았다. 양동이도 걸레도 없었고 매일 아침 복도에 묵묵히 쪼그려 앉아있던 그 등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가까운 직원 휴게실에 들렀다. 빈 찻잔들 사이로 이춘희가 자주 앉던 작은 의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날따라 그 의자가 유난히 작고 싸늘해 보였다. 보람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모님, 오늘 안 나오신 건가? 이지은도 이상함을 감지했다. 정시 출근과 동시에 회의실을 향하던 그녀는 유리창을 닦는 직원이 없다는 사실에 문득 걸음을 멈췄다. 늘 자신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사람. 보이지 않자 불편함이 스며들었지만 이지은은 애써 무시했다. 오늘 안 나오셨나 봐요. 이지은이 말하자 김보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휴가 내셨다던데요. 다음 주까지. 이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지난날 자신의 말투와 표정이 떠올랐고 그 순간 얼굴이 굳었다. 괜한 게 아니라는 직감.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같은 시각 지점장 한대식은 본부에서 보낸 문건 하나를 보고 있었다.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성 조사 요청. 서류에는 박영태의 이름이 표기돼 있었고 아래쪽에는 청소 인력과의 비공식. 접촉 여부 확인 요망이라는 메모가 붉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다. 한대식은 숨을 내쉬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만들어낸 후폭풍이었다. 본부는 이미 내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가 더 많아질 거라는 의미였다. 그날 오후 박영태는 다시 은행을 방문했다. 늘 그렇듯 조용히 등장했고 무겁고 간결한 걸음으로 로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의 발걸음이 로비 한가운데서 멈췄다. 익숙했던 장소, 걸레질하던 손, 묵묵히 움직이던 사람.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는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 담당하던 분,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질문을 받은 사람은 김보람이었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휴가 중이십니다. 오늘부터 며칠 쉬신다고 들었어요. 영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VIP 상담실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로비 의자에 앉아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 하나를 꾹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는 짧은 신호음이 울렸다. 그리고 곧 자동응답으로 연결됐다. 이춘희입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한마디를 남겼다. 어머니, 저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뵙고 싶습니다. 그는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섰다. 은행 직원들은 그를 흘끔거리며 지켜보았지만 누구도 그를 향해 말을 걸지 못했다. 같은 시간 은행의 내부 게시판에는 한 장의 사진이 게시되었다. 지난 연말 직원 간담회.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단체 사진 속 뒤편에 조용히 서 있는 이춘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 분명히 함께였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사라지자 모두가 그 빈자리를 실감하고 있었다. 이름 없이 말 없이 살아왔던 사람. 하지만 그녀가 떠나자 은행은 처음으로 그 자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박영태는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곧 은행 전체가 그 의미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한켠. 회색 벽돌로 된 작은 단독주택 앞에서 박영태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아무 말도 적히지 않은 봉투 한 장과 이춘희가 남긴 오래된 흑백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춘 손. 그 문을 열면 지금껏 쌓아온 모든 체면과 벽이 허물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더는 피할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한편 은행 로비에는 새로운 청소 인력이 배정됐다. 젊은 남성 직원이었지만 손놀림은 어색했고 로비 구석구석에는 묘한 불편함이 흘렀다. 직원들 사이엔 말은 없었지만 시선은 늘 그 자리를 향했다. 이춘희가 있던 자리. 김보람은 복사기를 다루다 멈췄다. 무언가 자꾸 틀어져 있었다. 동선도 분위기도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도. 이지은조차 요즘 들어 말수가 줄었고 팀장은 예전보다 더 자주 본부 쪽 눈치를 살폈다. 그날 오후 지점장은 이지은과 팀장을 비공식 회의실로 불러냈다. 테이블 위엔 본부 감사실에서 내려온 문서가 올려져 있었다. 인사조정 계획서. 본부는 해당 지점에서 불거진 VIP, 고객 관련 민원을 정리하며 중심이 된 직원들을 전보 또는 계약 조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팀장은 할 말을 잃었다. 이지혜는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가 끝내 목소리를 냈다. 저는 정말 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저 절차대로 고객 응대를 위해. 지점장은 고개를 돌렸다. 본부는 이유를 듣고 싶어 하지 않더군요. 그저 결과만 보려 합니다. 이지혜는 끝내 울음을 삼켰다. 단 한 번의 말투, 단 한 번의 표정이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다. 그 시각 박영태는 드디어 문을 열었다. 이춘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작은 화분 2개에 오래된 라디오,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손뜨개를 하던 여인.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아들이 온 걸 알아챘다. 너무 늦게 왔다. 그 말은 다정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단지 사실이었다. 박영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이춘희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와서 왜 왔니? 영태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무거웠고 감정보다 진실했다. 은행 내부 게시판에는 갑작스러운 인사이동 공지가 올라왔다. 이지은 대리, 타 지점 전보 발령. 박 팀장, 대기 발령.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엔 한동안 웅성임이 흘렀다.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일이 그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다. 김보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주에 작성했던 근무일지 하단에 직원 존중이라는 메모를 적어두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녀는 조용히 관리실을 찾아갔다. 이춘희의 사물함은 비어 있었다. 대신 작은 종이 상자 하나가 남아 있었다. 안에는 접은 유니폼, 오래된 손목시계,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있었다. 보람 씨, 말은 못했지만 고마웠어요.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란 걸 알게 해줘서. 보람은 그 자리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다. 같은 날, 박영태는 본부 은행장실을 찾았다. 직접 미팅을 요청했고, 이례적으로 은행장이 자리를 비웠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다. 박영태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 건 단순한 내부 이슈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귀하들이 무시한 건 청소 담당자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은행장은 고개를 들었다. 무언가 깨달은 듯한 얼굴이었지만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다. 이건 사적인 문제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원칙에 따라. 박영태는 말을 끊었다. 원칙이란 이름으로 인간을 외면한 결과가 이겁니다. 이제 책임을 지셔야겠죠. 회의는 조용히 종료되었다. 그 다음 날 본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감사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그러나 여론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의 로비 영상 일부가 SNS를 통해 유출되었고 VIP 고객이 청소부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취재가 빗발쳤다. 은행 측은 해명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이지은과 팀장을 명예퇴직 처리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춘희는 돌아왔다. 은행 로비에 햇살이 비쳤다. 오전 7시 4분. 이춘희는 늘 그렇듯 지하 1층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녀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회색이 아닌 연한 하늘빛 유니폼. 은행은 청소 인력 정식 채용 제도를 도입했고 그녀는 그 첫 번째 계약자였다. 김보람이 가장 먼저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이춘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돌아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춘희는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그 미소는 직원들 중 누구에게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전해졌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춘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환영합니다. 지점의 품격은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는 전 직원 대상 교육 영상이 공유되었다. 제목은 사람을 대하는 일. 그 안에는 이춘희의 이야기 일부와 함께 존중과 겸손에 대한 나레이션이 담겨 있었다. 그 영상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른 지점에서도 상영 요청이 들어왔고 외부 기관에서도 사례 발표 요청이 이어졌다. 이춘희는 인터뷰를 고사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조용히 번져나갔다.
한편 박영태는 은행 VIP 등급을 해지했다. 그는 말없이 통장을 정리하고 마지막 남은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했다. 그 돈은 익명의 기부로 처리되었다. 수신자는 청소종사자 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며칠 후 이춘희는 퇴근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아래 바람이 느릿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다. 가로수 위에서 햇살이 반짝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웃으며 인사했고 이춘희도 고개를 숙였다. 무심한 듯 그러나 단단하게.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았지만 단 한 사람이 일어섰을 때 진심은 파문처럼 번졌다. 그리고 누군가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